안녕하세요. 최고 수익률입니다. 이번 주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한국 관련 뉴스 5개를 모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주말 동안 이렇게 생긴 긴급 재난 문자 다들 받아보셨을 겁니다. 유해 물질이 발견된 국제 우편물이 신고되어 조사 중입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우편물은 열어보지 마시고 112나 119에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대만에서 온 노란색 소포인데요. 이번 주말 동안 인천과 수원, 대전 등 대한민국 많은 도시들에서 한 번에 발견됐습니다. 이 한국이 대만 정부에 이 사실을 알리자 대만은 긴급히 조사에 나섰고, 대만 정부 고위 당국자가 한국에서 발견된 대만발 수상한 소포에 대해 중국에서 최초로 발송된 것이라며 사건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22일 대만 중수신문망에 따르면 대만 부총리격인 정원찬 행정원 부원장은 이날 오전 대만 형사국의 조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고, 해당 부서가 전담팀을 조직해 추가 조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부원장은 형사국의 1차 조사 결과 이 소포는 중국 선전에서 대만으로 화물 우편으로 발송됐고 대만 우체국을 거쳐 다시 한국으로 보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추적 조사를 진행해 어떠한 부분을 강화해야 하는지 모든 상황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 사건은 고도의 경각심을 갖고 처리돼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주한 대만 대표부도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 조사 결과 해당 소포는 중국에서 최초 발송되어 대만을 중간 경유한 후 한국으로 최종 도달된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울산에서 지난 20일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 기체 독극물이 든 것으로 의심되는 소포가 배달된 것을 시작으로 이 전국 곳곳에서 유사한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21일에는 명동 중앙우체국에서도 유사한 소포가 발견돼 건물 안에 있던 1,700여 명이 한꺼번에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대만 등에서 배송된 수상한 소포에 대한 112 신고는 21일 하루에만 전국에서 1,000건 가까이 접수됐습니다. 대만 매체들은 이번 사건이 중국 내 온라인 쇼핑몰과 관련된 이 브러싱 스캠일 가능성이 크다는 한국 언론의 기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브러싱 스캠은 주문하지 않은 물건을 아무에게나 발송한 뒤 수신자로 가장해 상품 리뷰를 올리는 방식으로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 실적과 이용자 평점을 조작하는 행위입니다. 앞서 2020년 미국과 캐나다 등 여러 국가에서 중국 수저우에서 발송한 정체불명의 소포가 다수 발견돼 큰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소포에는 풍목명이 보석, 장난감 등으로 적혀 있었지만 내용물은 작물 씨앗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도 중국발 생화학 테러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최근 중국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완전히 무너뜨리려 핵심 소재이자 한국이 중국에 90% 이상 의존하고 있는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작했지만 한국이 즉각 신속하게 베트남 등과 특별 계약을 체결하며 순식간에 중국을 대체할 국가를 찾는 데 성공하자 이번에 이 노란색 수상한 소포들을 한국에 대규모로 보내는 데 충격적인 일을 벌였다고 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이 한국산 반도체를 고의적으로 덜 사고 있다며 이 때문에 한국의 수출이 폭락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주력 상품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대중 수출 급감이 이어지면서 올해 1분기 중국의 주요 교역국 중 한국의 대중 수출 감소 충격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중국은 최근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라며 중국이 언제든 한반도 전쟁에 개입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향해 9.19 공동성명 정신을 되새기고 정신을 차리라 라는 경고를 날렸는데요. 2005년 9월 19일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핵계획을 포기하고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복귀하며 미국은 북한의 안보 위협을 가하지 않고 관계 정상화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 담긴 제4차 6자 회담 공동성명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30일 연합뉴스가 중국 해관총서 한국관세청에 해당하는 이 기관의 무역 통계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에 한국의 대중 수출 382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2%나 폭락했습니다. 이 중국의 올해 1분기 전체 수입이 작년 1분기에 비해 7.1% 줄어든 가운데 한국의 대중 수출 감소폭은
중국 해관이 주요 국가 지역으로 분류하는 23곳 가운데 가장 컸습니다. 한국의 대중 수출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셈입니다. 중국의 이러한 충격적인 발표에 미국 합참의장은 한국이 며칠 내로 전쟁 상태에 빠질 수 있다라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 등 일부 언론은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과의 이와 같은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대만 전쟁을 일으킬 때 동시에 북한을 시켜 한반도에서도 동시에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중국의 비밀 문서를 입수했다는 미국 CIA 국장의 폭로가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조중 우호 협력 및 상호 원조 조약에는 자동 개입 조항까지 있습니다. 또 북한은 최근 핵무력과 미사일 전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도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견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앞서 미국 하와이 태평양 포럼도 지난 2월 대만 몰락 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대만 해역 위기가 고조돼 중국에 의해 대만이 몰락한다면 북한이 남침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미국 워싱턴에서는 한국이 G8 자격이 충분하다며 한국을 G7에 포함시켜 새로운 최강 8개국 모임 이 G8을 만드는 것이라며 중국이 G8에 속한 한국을 건드리게 되면 나머지 회원국인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가 합법적으로 즉각 군사를 동원해 개입할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세계 최강 8개국이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력도 하나로 뭉치겠다는 것으로 이 중국에 감히 이제 도발할 수조차 없게 됐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동시에 북한을 시켜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면 나토까지 한국 편에서 개입할 수 있다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중국과 북한의 도발은 명백히 세계적인 이슈라며 나토가 합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국의 대반전 반격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인 아세안 사무총장이 중국 대신 한국의 원전을 대규모로 지을 것이라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극심한 기후변화로 심각한 에너지난에 허덕이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래는 가장 싼 중국산 원자력 발전소를 동남아시아에 대규모로 지으려 했습니다. 이를 통해 값싼 전기를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중국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하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세안 사무총장은 인구 6억 7천만 명으로 세계 3위, 경제규모 3조 달러의 세계 5위 공동체를 이끌며 회원국의 주요 정책 목표 달성을 지원하고 조율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까우 사무총장은 친중 국가로 분류되는 캄보디아 출신이지만 학업 대부분을 미국에서 마치는 등 미중 패권 경쟁의 각축장으로 부상한 아세안을 중립적 위치에서 이끄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경제 성장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만큼 성장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아세안 회원국의 원자력 발전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며 한국이 아세안과 함께 나아가기 위해 원전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한다면 좋을 것이다. 또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내년엔 한국과의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는 것을 추진 중인데 스마트시티와 디지털 분야에서도 협력을 기대한다 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쏙 빼놓고 한국만 언급하며 사실상 한국으로 확정해버린 상태인데요. 이를 전해들은 중국은 뒷목을 잡고 분노해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위험물질 소포까지 대량으로 보내며 위협하고 있는 중국이 한국을 도발한 대가는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이 얼마나 더 큰 손해를 입어야 한국에 대한 도발을 멈추고 정신을 차릴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산 무기를 사려 했던 국가들이 줄줄이 미국과 계약을 취소하고 한국과 계약을 체결하는 놀라운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려 했던 베트남, 미국 방산업체들이 베트남 고위 관리들과 헬기와 드론을 포함한 군사 장비를 공급하기 위해 논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두 소식통을 인용해 14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방산업체 로키드 마틴, 보잉, 레이시온, 텍스트론, IM 시스템즈가 베트남 국방부가 주최하는 베트남 국제 방위 엑스포를 계기로 별도로 관계자들을 만났다고 회의를 주선한 US 아세안 비즈니스 협의회가 밝혔습니다. 회의 자리에 참석했던 한 소식통은
베트남 공안부와 국방부 인사들과 무기 공급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베트남의 미국산 무기 대규모 구매 계약이 거의 99% 체결되는 분위기였죠. 자, 그런데 베트남이 갑자기 미국과 기존 계약을 취소해버리더니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사겠다는 폭탄 발표를 해 바이든에 대충격을 주었습니다. 대선이 불과 1년밖에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베트남의 이러한 파격적인 결단은 바이든에 치명상을 주었습니다. 베트남은 원래 전체 무기 중 55.8%를 러시아로부터, 19.3%를 이스라엘, 6.6%를 한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크라이나전에서 러시아산 무기가 얼마나 허접한지 실체가 드러난 가운데 러시아산 무기를 수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자 이 전체 무기 수입 중 절반이 넘는 엄청난 규모를 미국으로부터 대신 수입하려 했는데 이를 한국으로 바꾼 것입니다. 초대박이 난 것이죠. 베트남은 원래 러시아와 각별한 관계였습니다. 오래전 베트남은 프랑스의 지배에서 벗어났지만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북베트남 지역은 프랑스에서 독립한 뒤에 중국, 소련과 수교했고 소련과는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소련도 중국과 함께 지원을 많이 했고 이 북베트남은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무기를 많이 수입했습니다. 소련은 북베트남으로 교관들을 보내는 등 매우 우호적이었습니다. 북베트남과 사이가 좋은 것과는 달리 남베트남은 소련과 적대적이었습니다. 1957년 남베트남이 유엔 가입을 시도하자 소련은 상임이사국 자격으로 이를 막았습니다. 게다가 베트남 전쟁 당시에 북베트남이 소련의 지원을 받은 것과 별개로 남베트남은 미국의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북베트남이 승리한 뒤에 베트남은 통일 베트남으로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베트남이 중소분쟁에서 소련을 지지하자 중국과 갈등이 생겼고 베트남은 중국과 중월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은 중월 전쟁 이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와 협력하고 있고 친러 성향이 매우 강해졌습니다. 게다가 베트남의 주요 공직자나 가장 영향력이 막강한 베트남 기업인들이 소련 유학파가 많다 보니 베트남은 자연스럽게 러시아와 매우 가까워졌습니다. 베트남 공식 의전 서열 1위인 응유엔 푸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은 1981년 소련의 사회과학원에서 역사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베트남의 삼성으로 불리는 빈그룹 창업자 팜느업 부엉 회장 역시 러시아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베트남 의전 서열 1위와 부자 서열 1위가 모두 소련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어는 베트남에서도 주요 외국어로 지정되어 있고 2016년부터는 베트남 초등학교에서 영어, 중국어와 함께 러시아를 주요 외국어로 지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러시아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데다가 현재는 베트남 경제에 미치는 한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커져버리자 러시아를 과감하게 손절하고 한국에 올인하겠다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데 전체 국방 예산을 절반 이상 쏟아부으려 했던 베트남이 미국산 무기 대신 한국산 무기를 사겠다는 폭탄 발표를 한 이후 미국은 믿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일부 언론들이 루머를 퍼뜨렸다고만 생각했죠. 자, 그런데 베트남 국방장관이 한국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본사에 극비로 방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난리가 났습니다. 판반장 베트남 국방장관이 방한 기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경영진과 깜짝 회동하고 우리 육군에 실전 배치된 이 K9 자주포를 살피며 미국이 아닌 한국산 무기를 살 것을 사실상 확정한 분위기입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이 장 장관은 지난 27일에서 29일 방한기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을 비밀리에 방문했습니다. 방산 기술을 살피고 무기 수출 계약과 기술 이전을 논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국방장관이 특히 관심을 보인 것은 이 K9A1 자주포. K9A1 자주포는 K9 자주포의 성능을 개량한 무기로 보조 동력 장치가 장착돼 주 엔진을 가동하지 않더라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이 주 야간 운행이 가능합니다. K9은 K 방산을 대표하는 무기입니다.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점유율 50% 이상을 기록하며 점유율 1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2001년 터키를 시작으로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 등에 수출하며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작년 2월 이집트와 2조 원대 규모의 자주포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이어서 폴란드와도 3조 2천억 원 상당의 대규모 무기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폴란드로부터 10조 원이 넘는 잭팟 계약을 제의받았죠. 미국과 계약을 취소해버리더니 한국과 초대박 계약을 체결한 곳은 베트남뿐만이 아닙니다. 이 다국적 연합훈련 2023 탈리스만 세이버의 훈련 전 대장인 데미안 힐 호주 육군 준장은 한국군과 함께 훈련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의 성능은 훌륭합니다. 포병 장교로서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 중에 천무 실사격 시연을 보게 돼 정말 기쁩니다. 라고 말이죠. 탈리스만 세이버는 미국과 호주 공동 주관으로 2005년부터 경연제로 실시되는 훈련으로 양국이 번갈아 훈련 전 대장을 맡습니다. 올해는 호주가 훈련을 총괄하며 지난 22일부터 오는 8월 4일까지 호주 북동부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올해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호주, 영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등 15개국에 참여했는데요. 이번 훈련에서 하이라이트였던 한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의 성능과 이 K9 자주포의 실사격을 생애 처음으로 실제로 본 호주군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이건 미국산 무기보다 강력하고 최첨단 시스템이 탑재되었는데 이 미국산보다 가격이 이렇게나 싸다고? Unbelievable 이라면서 말이죠. 그리고는 실제로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려 했던 미국산 자주포 대신 한국산 자주포를 사겠다며 서둘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화디펜스 관계자는 호주 정부가 세계 유수의 자주포들 중에서 한화디펜스의 K9 자주포를 선택했다는 의미라고 전했는데요. 호주는 심지어 한화가 호주에 대규모 무기 생산 공장을 지어 전 세계로 더 많이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는 파격적인 발표까지 했습니다. 호주의 이번 결정에 파급력이 상당한 이유는 바로 이번에 최근 호주군과 중국군 간의 긴장감이 최고조로 달하면서 호주 정부는 무려 17조 원을 투입해 국방력을 대폭 강화시키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사들이겠다는 것으로 원래 미국산을 사려 했던 호주가 갑자기 한국으로 선택을 바꿔버리면서 미국은 크게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일본이 독자 개발한 C2 수송기 도입을 추진해온 아랍에미리트는 갑자기 일본과 계약을 취소해버리더니 한국산 KF-21에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신 아랍에미리트가 즉시 한국에 모두 현금으로 지불을 하고 공동개발국이 되고 싶다고 한 것인데요. 그동안 한국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배째라며 시간을 끌어온 인니는 큰일 난 것이죠. 필리핀도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필리핀 대통령이 미국에서 무기를 도입하지 않겠다면서 대안으로 한국과 이스라엘을 언급했습니다. 필리핀 대통령은 자국 군인들에게 나는 미국 무기 구매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신 한국과 이스라엘 같은 국가의 무기를 도입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기술력으로는 세계 1, 2위인 한국과 이스라엘이 서로 손을 잡고 전 세계 무기 시장을 싹쓸이하자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꿈의 무기인 레이저 무기를 만들어 상용화 단계까지 성공시킨 한국과 1초 안으로 적의 미사일을 탐지, 추적, 무력화시키고 휴대용 모바일 레이더로 적의 모든 군사기지를 파악해 스텔스 유도탄을 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춘 이스라엘. 이 두 국가가 역사상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수준의 강력한 방위산업 동맹을 맺으면서 조만간 한국과 이스라엘 연합이 미국마저 제치고 전 세계 무기시장을 싹쓸이할 것이라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중국이 인니를 장악했습니다. 5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은 전기차에 필요한 니켈의 정제 과정을 전수하면서 이 막대한 니켈 매장량을 확보한 인도네시아를 길들였다라며 이런 식으로 중국은 세계 최대 원자재 공급원으로 지배력을 키워왔다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니켈 보유 생산국입니다. 지난해 미국 지질조사국 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채굴할 수 있는 니켈 매장량은 전 세계 매장량의 22%에 달했습니다. 세계 1위죠. 생산량은 1000킬로톤으로 세계 생산량 중 37%를 차지합니다. 인도네시아는 5년 전만 해도 니켈을 대량으로 채굴하지 못했습니다. 기술력이 부족해서입니다. 이런 인도네시아에 손을 내민 건 중국입니다. 중국은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적어도 3개 이상의 니켈 관련 공장을 설립했으며 추가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신들을 도와준 중국을 인니가 배신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이 인니의 니켈 관련 공장을 설립해 인니가 떼돈을 벌게 도와주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자 중국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전기차 핵심 재료인 니켈을 완전히 장악하고 싶었던 중국은 인니 내 니켈 광산에 대한 소유권을 통째로 뺏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니 니켈 광산에서 환경 규제 및 안전 규제는 완전히 무시해버린 채 니켈을 마구잡이로 캐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변 지역 환경과 주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인니 주민들은 중국을 보이콧한다 라며 지금 당장 중국의 기업의 니켈 채굴을 멈춰라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니켈은 전기차 배터리 필수 원료로 니켈의 공급망 확보를 위해 세계 각국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신격전지로 부상한 니켈 생산국들은 자원 민족주의로 돌입, 배터리 원자재 확보에 더욱 불을 땡기고 있습니다. 니켈은 전기차에 사용되는 리튬 이온 배터리의 핵심 성분입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의 기본적인 4대 구성 요소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핵입니다. 그중 양극재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배터리의 용량과 전입을 결정하며 이 NCM, 즉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과 NCM, 니켈 코발트 망간으로 불립니다. 양극재는 그 구성에 따라 배터리의 용량과 출력 등 성능이 변합니다. 니켈 함량이 높을수록 에너지 밀도가 높아져 한 번 충전 시 주행거리가 늘어납니다. 현재 대부분 리튬이온 배터리는 양극재의 니켈을 60% 이상 포함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업계에서는 양극재에서 비싼 코발트의 함량은 줄이면서 용량과 출력을 높일 수 있는 니켈의 비중을 꾸준히 높이고 있습니다. 니켈의 비중이 높은 양극재가 들어간 배터리를 이 하이니켈 배터리라고 하며 이 전기차 배터리의 대세가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니켈을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생산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인니입니다. 한국은 배터리 세계 1위로 급부상했지만 핵심 소재인 니켈을 이 중국으로부터 거의 100% 수입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니켈 생산국가 1위인 인니를 장악하게 되면 한국을 자신들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니가 중국의 뒤통수를 치면서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니켈 광산을 통째로 뺏어가려는 이 중국의 속셈이 드러나자 인니는 과감하게 중국을 손절해버리더니 한국과 손을 잡았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전기차, 배터리 산업 관련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을 맺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한국이 배터리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니켈을 한국에만 무제한으로 공급하는 것은 물론 이 배터리 재활용, 소형 모듈 원자로와 관련해서도 한국에만 엄청난 특혜를 줄 것이라 선언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아껴왔던 인니의 니켈 광산 채굴권마저 한국에 넘겨줄 기세입니다. 양국 수석 대표는 회의 모두 발언에서 그간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수교 이후 50년간 공고한 경제협력 관계를 이어왔다라며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50년을 향해 함께 도약하기 위해 공급망, 기후변화 등에서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며 이와 같이 인니가 중국을 손절하고 한국의 엄청난 혜택들을 몰아주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니투자부는 한국이 인니에 투자하면 다른 나라 기업이 투자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 기업을 위해 법까지 전부 뜯어 고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해왔습니다. 짜요 뿌르노모 인니투자부 국장은 한국의 투자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 노동 집약적 분야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다양하다라며 인니 정부로서는 한국이 현재 전문성이 부족한 우리 산업의 파트너가 되길 희망한다. 한국의 투자자들이 이러한 격차를 메우고 인니와 협력해 아세안 글로벌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인니 내 한류 열풍은 심상치 않습니다. 인니는 심지어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까지 배우기 위해 한국의 인니 공무원들을 파견했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를 배우기 위해 한국을 찾은 인니 행정개혁부 소속 정책 전문가 누그로호 아리프 프라스티오, 그는
한국이 인니에 전수해준 행정 시스템은 인니를 완전히 다른 나라로 탈바꿈시켜 주었다 라며 수년 전만 해도 인도네시아 관공서에서는 이 서류를 떼려면 긴 줄을 기다려야 했고 기관마다 절차나 요구사항이 달라서 민원인들이 혼란에 빠지는 일도 있었다. 그런데 한국의 첨단 행정 시스템을 도입하고 나서는 이 속도가 100배 이상 빨라졌고 인니 경제는 비약적인 성장을 거둘 수 있었다 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인니가 이렇게 갑자기 중국을 배신하고 한국과 손을 잡은 이유는 매우 타당하고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인니에 매장된 니켈의 총 가치는 3천조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 엄청난 규모를 한국에 몰아주기로 한 것은 아주 적절한 판단이었습니다.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에 엄청난 양의 니켈이 사용되는데 한국의 에코프로 BM이 양극재 세계 1위로 등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양극재는 전기차 배터리 원가의 40에서 50%가량을 차지하는 주요 소재 중 하나로 가장 중요하죠. 양극재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의 특성과 성능이 구분되고 가격과 성능, 안전성 등이 달라집니다. 양극재가 전기차의 퀄리티를 결정짓는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가장 중요합니다. 에코프로 BM은 지난해 연간 양극재 생산 능력이 18만 톤으로 2021년 7만 8천 톤에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2026년까지 북미에서 18만 톤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춘다는 계획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그룹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양극재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성공해 전 세계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인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최근에 에코프로 주식은 황제주로까지 등극하며 짧은 기간 안에 무려 20배 넘게 올랐습니다. 한 에코프로 장기 투자자는 자신이 에코프로 한 종목으로 2100%가 넘는 수익률, 금액으로는 50억 원을 넘게 벌었다며 인증하기도 했습니다. 장투 21이란 아이디를 쓰는 투자자는 자신이 주당 32,758원에 에코프로 주식 7,140주를 매수했고 이날 현재 수익금 50억 6,398만 7,880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투자자도 5만 784원에 에코프로 주식 225주를 매수했고 같은 날 현재 1억 5,484만 8,600원 규모의 수익을 기록했다고도 했습니다. 10배가 넘는 수익을 거둔 것이죠. 팀장이 요즘 보면 에코프로 주주인가? 아직도 회사에 안 나오고 있다. 에코프로 주주 아니면 로또 당첨된 것 같음 이라는 글도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이 회사를 그만둘 만큼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이죠. 이미 엄청나게 올랐지만 앞으로 더 폭등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당장 다음 달인 8월에는 이미 MSCI의 편입이 확정됐다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아직 전기차 시대가 막 시작하는 단계라 앞으로도 최대 10배 이상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1위이자 세계 최고의 철강 회사였던 포스코가 세계 최고의 전기차 배터리 소재 회사로 탈바꿈하는 데 성공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니켈, 리튬 등 핵심 소재를 해외에서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외에 대규모 소재 생산 기지를 짓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3일 국내 기업 최초로 배터리 핵심 원료인 니켈을 원료 산지에서 직접 생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 1위 니켈 보유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의 니켈 재련 공장을 새로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인니는 원래 이 니켈 재련을 모두 중국에 맡겼는데 이 중국을 선절한 뒤로는 포스코에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최악의 경제 상황에 닥친 중국은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니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며 배터리 핵심 소재인 니켈을 완전히 장악할 계획이었던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자신들의 계획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린 것입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나라 중에서 한국은 역사적으로 영국과 직접적인 갈등이 없었던 정말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문자 그대로 전 세계의 모든 나라를 들쑤시고 다닌 대영 제국의 위상을 생각해보면 한국은 지리적, 국제 정세적 요인으로 인해 영국과의 마찰을 기가 막히게 피해온 매우 희귀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가장 큰 동맹국이자 혈맹인 미국마저도 18에서 19세기 서구 열강 제국주의 시절 신미양요나
전통적인 친일 성향에 의한 가스라 테프트 밀약, 20세기 박정희 유신 독재 정권 시절과 더불어 미묘한 마찰이나 불편한 이슈들은 끊임없이 있었는데, 영국의 경우는 한국의 근세 태동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마찰이라고 할 만한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나마 영국과 관련된 일로는 이 거문도 점령 사건 정도가 있지만, 이마저도 조선보다는 이 조선에 대해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행위였기 때문에 애매한 감이 있습니다. 거기에 거문도에 상륙한 영국군은 거문도 주민들과 매우 우호적으로 지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주고 주민들을 용역으로 고용하거나 거주지 제공에 대한 보답으로 주민들의 일을 도와주기도 하는 등 의례 폭력이 뒤따르기 마련의 강제 점령에서마저도 마찰이나 갈등이라고 볼만한 사건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후 영국과 한국이 처음 교류를 시작한 것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영국에 국빈 방문하면서부터입니다. 또한 영국은 브렉시트 후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한국과 FTA를 체결하는 등 영국은 한국을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로 선정하는 남다른 애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영국 찰스 3세 국왕의 한국 관련 폭탄 발표가 나오면서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영국을 시작으로 유럽 4개국을 순방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찰스 3세 영국 국왕을 만났는데요. 한 총리는 립세션에서 찰스 국왕과 대화를 나눴다면서 찰스 국왕이 굉장히 자상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한 총리는 찰스 국왕에게 한국과 영국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굉장히 가까운 나라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한 총리는 그랬더니 찰스 국왕이 한국이 방위산업이 강하죠 그러시더라. 아마 영국이 무기체계를 바꾸는 데서 한국에 관심을 갖는 것 같다 전했습니다. 영국에 나이가 빠진 구식 무기들로 장착된 영국 군대를 최첨단 한국산 무기로 전부 도배한다는 것은 1년에 무려 100조 원에 가까운 금액을 국방 예산에 쏟아붓고 있는 영국이 한국에 최소 수십조 원을 지불하고 한국산 무기를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영국은 다른 나라로부터 무기를 웬만하면 절대 수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국은 무기를 수출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심지어 지난해 미국조차 영국으로부터 8억 6천만 파운드에 달하는 영국산 무기를 수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영국이 이번에 한국으로부터 한국산 최첨단 무기 수입 계약을 체결하면 한국은 영국으로부터 수십조 원을 받는 것은 물론 이보다 더 핵심은 미국조차 영국산 무기를 수입하고 있는데, 이렇게 최강 무기 수출국인 영국이 한국산 최첨단 무기를 수입하게 되면 한국은 전 세계 최고의 방위산업 국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산 무기의 인기가 하늘 높이 치솟고 있지만 영국의 이번 계약으로 한국산 무기는 최소 대기 몇 년씩은 해야 겨우 받아볼 수 있는, 가지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로 재탄생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영국이 가장 관심있게 보고 있는 것은 한국의 현대 로템이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최첨단 미래형 전차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차량 운용체계, 유무인 복합 운용 기술 등의 미래 신기술을 적용한 이 전차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포탑은 130mm의 주포와 다목적 미사일로 무장하며 360도 상황 인식 장치, 능동 보호 장치, 다목적 드론 등 엄청난 첨단 장비들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승무원 3명이 탑승하는 차체에는 첨단 차량 기술을 적용한 캡슐형 방호 구조, 승무원실을 적용해 사용자 편의와 생존 가능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한국의 차세대 전차 못지않게 영국이 큰 관심을 보이는 한국산 무기는 바로 한화가 개발한 레이저포입니다. 주위에 떠다니는 무인 항공기를 레이저 한 방으로 격추시킬 수 있는 최첨단 미래 무기인데요. 전 세계 어느 국가도 해내지 못한 것을 한국이 이미 개발에 완료해 시험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져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국산 레이저 대공포가 연구 개발을 사실상 완료하고 우리 군에 배치해도 될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 차례의 시험평가 결과 명중률이 100%에 달했습니다. 9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해온 레이저 대공무기의 블록 1이 지난해 완성돼 현재 운용 시험평가가 매우 성공적으로 완료됐습니다. 블록 1은 10여 차례 실시된 운용 시험평가 요격시험에서 이 백발백중 100%의 성능을 달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레이더 등과 연동해 시험해보니 10여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까치, 갈매기 크기의 물체까지 정확히 탐지했으며 이 수킬로미터 거리 내에서 요격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소식통은 요격 시험을 해보니 이 책받침 크기의 물체까지도 다 잡아내더라 라고 전했습니다. 다른 소식통도 앞으로 전방이나 주요 시설 등에 다수 배치하면 우리 영공을 침범했던 무인기는 물론이고 그보다 훨씬 작은 소형 드론들도 다 잡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산 레이저포의 회당 발사 비용은 2,000원에 불과합니다. 한 발에 최소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이상 들어가는 대공 유도탄보다 훨씬 저렴해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이익을 안겨줍니다. 레이저포는 미사일이나 기관포와 달리 낙탄 사고에 따른 민간인 등 지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캐나다에 이어 영국도 한국을 G7에 포함시키는 것을 적극 찬성한다며 영국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해 한국이 조속히 G7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폭탄 발표를 해 우리를 놀래켰습니다. 반면 영국과 달리 한국의 뒤통수를 치기 바빴던 바이든은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국 하원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탄핵 카드를 공개적으로 흔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CNN 등 미국 언론은 25일 공화당 소속인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바이든 대통령 탄핵 필요성을 이례적으로 강하게 제기했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메카시 의장은 전날 밤 보수 성향 폭스 방송에 출연해 바이든 대통령 탄핵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메카시 의장은 방송에서 우리는 정보가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며 현재 탄핵 요구 수위로까지 상승한 상태며 이는 의회에 나머지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닉슨 이후로 보지 못했던 지경에 이르고 있다라며 가족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사유화하고 의회의 조사권을 부정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를 비롯한 일가의 해외 사업 및 부당 거래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아왔는데요. 특히 지난달 탈세 문제와 관련해 법무부가 헌터의 기소를 막았다는 이 미국 국세청 내부 고발자의 하원 세입의 증언이 공개되면서 바이든의 탄핵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탄핵 이후 가장 유력한 후보로 한국의 사위로 불리는 레리 호건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더일에 따르면 공화당에선 한국계 여성과 결혼해 한국 사위로 불리는 레리 호건 전 주지사의 출마 선언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노 레이블의 공동대표를 맡은 데다가 오랫동안 공화당 잠룡으로 평가됐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난 1월 주지사 퇴임 당시 77%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매우 높은데요. 외신들은 호건이 대통령이 되면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될 국가는 한국임이 명백하다라며 한국은 역사상 가장 화려한 미국의 지원을 받아 중국마저 제치고 세계 제2의 초강대국으로 거듭날 것이라 전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러시아 경제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후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 대상이 된 러시아 경제가 벼랑 끝 위기에 몰렸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8일 러시아 경제의 장기 침체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러시아 경제는 총체적인 난국에 빠진 상태입니다. 루블화의 가치는 지난해 11월 이후 20%나 폭락했고 지난해 가을 단행된 30만 명 규모의 징병 탓에 러시아 기업의 절반 정도가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제의 불확실성 때문에 러시아 기업들은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소비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러시아의 신차 판매는 전년 대비 62%나 줄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러시아를 떠난 러시아 중앙은행 간부 알렉산드라 프로코펜코는 러시아 경제는 장기 침체기에 접어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 경제 위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는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의 하락이 꼽힙니다. 러시아 정부는 당초 유럽 각국이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고 실제로 전쟁 초반에는 고유가 덕을 봤습니다. 그러나 유럽은 오히려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가격 상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수출길이 막히고 에너지 가격까지 떨어지자 러시아는 중국과 인도 등의 국가의 정상가보다 훨씬
할인된 가격으로 에너지를 팔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러시아가 지난달 판매한 배럴당 원유 가격은 49.59달러로 국제 기준인 브렌트유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원유나 천연가스를 팔아 전쟁 자금을 마련한다는 러시아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이죠. 러시아군의 상황도 심각합니다. 무기가 떨어져 이제는 러시아군이 소총을 들고 우크라이나 전차 군단과 싸우다가 도망가는 상황이 허다하고, 심지어 러시아군 대부분이 급여조차 제대로 받지 못해 사기가 심각하게 저하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지난 4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동원된 병사들의 사기 저하와 기강 해이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병사들에게 충분한 급여가 지불되지 않는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최근 우크라이나가 G7과 안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더 이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주요 7개국 이 G7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장기적 안보 보장을 제공하기로 한 것을 중요한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이날 G7 정상들과 만난 뒤에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중요한 안보 승리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G7 국가들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기까지 안보 보장을 제공하기로 했다며, 이 같은 보장이 양자 및 다자 협정을 통해 핵심 파트너와 함께 더욱 확장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G7 국가들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할 때까지 러시아의 침공을 막고 향후 전쟁의 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장기적 군사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향후 러시아의 추가 침공이 있을 경우 즉각적인 군사 및 재정 지원을 제공할 것도 약속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부터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추가로 침공하기라도 한다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 G7이 동시에 군사를 보내 러시아를 초토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G7과의 파격적인 계약을 체결한 이후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은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확신하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시작한다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 후 전 세계 기업인들, 특히 우크라이나에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한 미국과 독일이 가장 들뜬 마음에 우크라이나의 많은 기업인들을 파견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이 재건 사업의 가장 첫 단계인 지뢰 제거부터 시작해 도로 건설, 빌딩 건축, 심지어 우크라 정부 전자 행정 시스템까지 모두 한국을 선택해 미국과 독일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첫 단계인 지뢰 제거부터 한국을 선택한 것은 한국의 지뢰 제거 기술이 압도적인 세계 1위이기 때문입니다. 한화 디펜스가 개발에 성공한 지뢰 제거 최신형 로봇은 원격 운용의 궤도형 로봇으로 주요 임무인 지뢰 탐색 기능 외에도 엑스레이 투시기, 물포총, 산탄총, 케이블 절단기 등을 사용할 수 있어 현장에서 효율성이 극대화됩니다. 특히 이 엑스레이 투시기를 통해 철제 속에 있는 폭발물까지 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찾아낸 폭발물은 장착된 케이블 절단기로 전선을 절단하고 집게를 이용해 인양하거나 강력한 수압의 물을 발사하는 물포총과 산탄총을 사용해 제거할 수 있습니다. 투시 및 탐색부터 제거 처리까지 정말 완벽한 로봇입니다. 또한 어떤 임무를 맡게 되는지에 따라 조작팔에 자동 탈부착해서 운영 편의성이 뛰어난 것은 물론 그 조작팔을 모든 방향으로 확장할 수 있어 머리 위 천장에 설치된 폭발물까지 모두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매설된 지뢰를 탐지하고 나서는 3차원 영상으로 표시까지 해주기 때문에 사용자가 쉽고 정확하게 탐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탄하지 않은 지형과 장애물을 스스로 극복하고 주 야간 감시 장비를 장착해 전천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국이 이미 5년 전에 개발에 성공해 상용화시킨 현대로템의 장애물 개척 전차도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적합한 지뢰 제거 수단이 될 것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전차의 공식 명칭은 K600으로 차체 전면에 지뢰 제거용 대형 쟁기를 지면에 박아놓고 땅을 갈아엎어 묻혀있던 지뢰가 드러나게 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대인 및 대전차 지뢰까지 제거할 수 있으며
자기 감흥 지뢰 무능화 장비로 자기장을 발사해 차량 앞에 매설되어 있는 지뢰를 터뜨릴 수도 있습니다. 차량 후 및 좌우의 안전지역 표시를 위한 표시막대 발사 기능도 갖췄습니다. 통로 표시막대를 확인한 군 병력이 안전한 기동로를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장치죠. 다른 대부분의 국가들은 군인이 직접 금속 탐지기 봉 하나를 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지뢰를 찾아내는 아주 비효율적이고 위험한 방법으로 여전히 지뢰를 제거하고 있는데, 한국의 최첨단 지뢰 제거 장비는 너무나 안전하고 획기적으로 효율적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가 한국 기업들과 이미 엄청난 계약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제야 협상을 시작하려 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미 협상을 마치고 공사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 단계를 마쳤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국제적으로는 제2의 마셜 플랜이 될 것이라며 관심이 뜨겁습니다. 재건 사업 규모가 1조 달러 이상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8월 중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건설사가 중심이 된 1차 재건 협력단을 우크라이나 현지에 파견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9월에 산업부와 에너지, 방산기업이 중심이 된 2차 재건 협력단을 현지에 보내기로 했는데요. 우크라와 전부 합의를 마친 내용입니다. 즉 한국의 건설사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도로와 철도, 항만, 공항, 빌딩 등의 수주를 싹쓸이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우크라이나 군대는 한국산 무기로 도배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관계자는 한국 기업과 우크라이나 정부 간의 MOU는 이미 체결되었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도 최고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